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백만장자 이동현과 그의 약혼녀 신가연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가연은 거리의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는 당신의 죽은 아들과 너무 닮았어요. 그녀의 충격의 찬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립니다. 그 말은 동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내밉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1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여인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동현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실은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올 것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 상실,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시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의 이야기 채널과 함께 이 특별한 이야기를 경험하세요. 비가 미행동의 좁은 거리에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는 형형색색의 간판 불빛이 비치는 검은 거울로 변해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이동현은 약혼녀 신가연과 팔짱을 끼고 비즈니스 만찬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현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3년 전 백결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유일한 아들의 상실감이 아직도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가연이 물었습니다. 그 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현이 최근에 점점 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현은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신제품 출시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의 대답은 항상 그래듯이 간결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였습니다. 가연은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동현의 아들 준우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도를 건너고 있을 때 가연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문을 닫은 상점에 처음 아래 웅크리고 있는 소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맨발인 그 소년은 작은 성냥갑을 들고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연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소년의 비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 그 코, 마치 동현의 죽은 아들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율이 그녀의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동현 씨, 가연이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좀 보세요. 동현은 시선을 돌렸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준우, 그의 입에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아들과 너무 닮았어요.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동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미친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저 우연히 비슷하게 생긴 거리의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사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가연은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보자 소년은 일어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구겨진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비닐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가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소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녀를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내 어머니가 누구시니? 가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에 젖은 그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그가 물었습니다. 준호의 애어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동현은 무릎을 꿇고 소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병원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무거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연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축축했고 글씨체는 불규칙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동현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쓴 편지예요. 동건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그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현아, 이 아이는 네 아들이야. 편지에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도 넘게 전에 알았던 여자였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여자였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순간적으로 그들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동현, 가연, 그리고 소년 준호,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니? 동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인천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항상 그곳에 살았어요. 동현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천의 주소와 절박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늦기 전에 와주세요. 진실을 당신의 눈을 보면 말해야 해요. 준호야, 동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래? 내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또한 희망의 불빛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연은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무언과 다른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녀는 말을 끝냈지 못했습니다. 동현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내야 해요. 그들은 택시를 불러 세웠고 세 사람 모두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준호는 그들 사이에 앉았고 그의 작은 몸은 피로와 긴장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운전색의 고급 레스토랑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기가 아니에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동현과 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잊혀졌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주세요. 동현이 운전색에 말했습니다. 택시가 빗속을 달리는 동안 동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진실일까요? 이 소년이 정말 그의 아들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수진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가연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없는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도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 동현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강인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택시 창문에 계속해서 두드렸고 서울의 밤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 셋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미지의 운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동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고 있었고 택시의 와이퍼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앞유리에 빗물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오직 빗소리와 엔진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동현은 손에 든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종이는 눅눅했고 글씨체는 불규칙했지만 그녀용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동현아, 이 아이는 네 아들이야. 이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편지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만났던 여자, 그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동현은 아직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IT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고 수지는 같은 회사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들은 회사 워크쇼에서 만나 첫눈에 반했고 6개월 동안 열정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수지는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아파트는 비어 있었으며 회사에도 사직서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동현은 몇 달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약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옆에 앉아있는 소년 준호를 보면서 동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얼굴은 분명 그의 죽은 아들 준호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아저씨 준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오래 살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 아저씨를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동현은 소년의 눈을 맞춰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너무나 많은 슬픔과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삶의 무게를 짊어진 아이였습니다. 준호야,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대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니?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아저씨가 내 아빠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우리를 찾을 수 없도록 우리가 20살 짜다고 했어요. 엄마는 항상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20살이야 했는지. 그 말을 들은 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그의 아들이라면 그는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놓친 것입니다. 첫 걸음마, 첫 말, 첫 학교 등교,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현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아들을 잃은 동현의 슬픔을 함께 견디어 왔고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웅장한 건물이 그들 앞에 동현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그들 셋은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앞장서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 병원의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그의 두 번째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7층에 있어요. 중환자실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현은 자신의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만남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그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니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7층에 도착하자 준호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간호사가 준호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왔구나.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동현과 가연을 발견하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들은 엄마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동현과 가연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은 아니지만 김수진 씨의 상태를 고려하면 잠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수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들을 수진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서 동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연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동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오직 의료 장비의 기계의 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갑 쪽 침대에 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말라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고통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을 그녀의 눈이 동현을 발견하자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맺혔습니다. 맞구나. 정말 올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 동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갑고 약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날게 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쓰게 웃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그때는 그녀는 말을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는 듯 했습니다. 네가 막 승진했을 때였어. 그리고 내 부모님은 날 원하지 않으셨잖아. 그들은 내가 네 커리어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동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수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몰랐어. 그는 단지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그녀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 수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날 의심할까봐, 내 부모님이 아이를 거부할까봐, 그래서 도망쳤어. 인천으로 가서 혼자 준호를 키웠어.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그는 너무나 많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후회가 그를 덮쳤습니다. 만약 그가 더 열심히 그녀를 찾았다면, 만약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지금이야? 동현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하는 것이 그녀에게 큰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의사들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준호는 너를 필요로 해. 내가 떠난 후에 그는 가족이 필요해. 동현은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꼭 끝하게 서 있었습니다. 동현은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강인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미 겪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해. 가연이 갑자기 말했어. 그녀는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요. 동현 씨, 수지는 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연 씨군요. 동현이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가연은 그 말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준호를 돌볼 거예요. 만약 그가 정말 동현 씨의 아들이라면 그는 동현의 아들이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는 당신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죠. 나는 이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떠날지도 몰라요. 동현은 수진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우리는 검사를 할 거야.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준호를 돌볼게. 약속할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동현아. 내가 한 일에 대해 너무 미안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후회해도 소용없어. 동현이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준호야. 그리고 네가 건강해지는 거고. 하지만 그들 모두는 수진이 건강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고 암흑님이 그녀의 몸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동현이 소년을 부르자 준호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동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내 엄마를 돌볼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혼자가 아니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오랫동안 암아왔던 눈물일 것입니다. 동현은 자연스럽게 소년을 품에 안았고 준호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수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였습니다. 비록 그녀의 인생은 많은 실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아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동현, 수진, 준호, 그리고 가연이 네 사람의 운명은 이제 영원히 얽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불확실하지만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동현과 신가연은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인천은 맑고 개청했지만 여전히 공기 중에는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서민들의 소박한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맞을까요? 가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난간이 이곳의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수진과 나눈 대화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은 그에게 준호의 출생증명서와 그동안의 사진들, 그리고 준호의 소지품이 있는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DNA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동현의 마음속에는 이미 준호가 그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오래된 아파트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층에 도착했을 때 동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아들이 잘 나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괜찮아요? 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들은 54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습니다. 동현은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없나 봐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문이 열렸고 나의 지긋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김수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 동현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수진 씨요, 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병원에서 만났어요. 동현이 설명했을. 수진 씨가 집에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가지러 왔습니다. 여성은 잠시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준호는 요즘 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불쌍한 아이, 어머니가 아프신데 혹시 열쇠가 있으신가요? 가연이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수진 씨가 비상열쇠를 화분 밑에 숨겨두는 걸 본 적 있어요. 동현과 가연은 복도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동현이 조심스럽게 화분을 들어 올리자 정말 로크 아래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이 여성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 수진 씨의 친척이신가요? 동현은 잠시 망설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 여성에게 자신이 준호의 아버지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예요. 동현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로 왔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라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더 나아지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녀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성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동현은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수진과 준호의 생활 공간으로 틀어서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연결된 원룸 형태였고 작은 침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구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곳곳에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준호의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동화책과 학교 교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현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라온 공간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침실로 들어서자 그의 눈에 작은 침대 위에 놓인 인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곰인형이었는데 한쪽 발이 해져 있었고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건 동현이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준호에게 줬던 인형이랑 똑같아요. 가연은 놀란 표정으로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선물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말은 침실 구석에 놓인 작은 서랍장을 발견하면서 끊겼습니다. 그는 인형을 침대 위에 다시 올려놓고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학교 성적표 등 준호의 인생을 기록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동현은 출생증명서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고 출생일은 정확히 그가 수진과 헤어진 지 9개월 후였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사진 앨범이 있었습니다.
동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갓 태어난 준호의 사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아기의 준호는 병원 담요에 쌓여 있었고 옆에는 지친 표정이지만 행복하게 미소 지고 있는 수진이 있었습니다. 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탄생 순간을 놓쳤습니다. 가연은 동현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어요.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들은 앨범을 함께 넘겨보았습니다. 준호의 첫 생일, 첫 걸음마, 첫 유치원 등 원날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에서 수진은 혼자였습니다. 가족 사진에는 항상 수진과 준호뿐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에도 다른 남자나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혼자서 준호를 키워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편집 뭉치가 있었습니다. 동현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그에게 쓰여진 것이었지만 보내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10년 전 수진이 그를 떠난 직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읽어봐도 될까요? 동현이 가연에게 물었습니다. 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에요.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동현아, 내가 떠난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가 내 미래를 망칠 거라고 했어. 그리고 네가 곧 승진할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 내가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나는 임신했어. 우리 아이를 가졌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키워야 할까. 무서워 동현아. 정말 무서워 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수진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그가 좋은 가문의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랐고 수진처럼 평범한 배경을 가진 여자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나서서 수진을 쫓아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준호가 태어난 직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동현아, 오늘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 그의 이름은 준호야. 네 아들이야. 동현아, 그는 너를 닮았어. 특히 눈이 너랑 똑같아.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이렇게 완벽한 존재를 우리가 만들었다니. 너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너는 다른 삶을 살고 있겠지. 어쩌면 이미 결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런 네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오늘도 이 편지를 보내지 않을 거야. 편지를 읽으면서 동현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준호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불과 한 달 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편지들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동현아, 의사가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 이제 준호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그동안 널 찾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해. 내 교만과 두려움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 준호에게 아버지가 필요해. 네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워. 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 해. 준호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동현은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과연은 그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고통과 사랑, 그리고 준호의 불완전한 어린 시절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은 잠시 생각에 이 상황은 그녀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동현과 결혼할 예정이었고 갑자기 나타난 그의 아들은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현을 사랑했고 또한 무고한 아이가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준호를 돌볼 거예요. 과연 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고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동현은 놀란 눈으로 과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당신은 괜찮아요. 과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건 준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요. 동현은 과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돌리자 준호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커다랗게 떠져 있었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과 과연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동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 엄마가 말한 물건들을 가지러 왔어. 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나아지고 있나요? 동현과 과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준호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과연 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삶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동현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집 뭐 먹으러 갈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고파요. 그들 셋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동현은 수진의 집 열쇠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놓친 10년의 시간과 앞으로 그가 책임져야 할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동현은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닿음이 동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미래는 그녀가 계획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어쩌면 그것은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라는 작은 생명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의사는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예상보다 더 짧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가 아니라 몇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준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아들이 어떻게 지낼지, 동현이 정말로 그를 잘 돌봐줄 수 있을지, 그리고 가연이 준호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지는 눈을 떴습니다. 동현, 가연, 그리고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그것은 수진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침대 쪽으로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동현 아저씨랑 가연 누나랑 같이 인천에 갔었어요. 우리 집도 가고 그 다음에 맛있는 짜장면도 먹었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볼 수 있어 기뻤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겠구나. 네, 그리고 동현 아저씨가 내일 나를 데리고 수족관에 가기로 했어요. 대형 수족관이 있대요. 엄마, 상어도 볼 수 있대요. 수지는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준호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얘기했어요. 동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수진 씨,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치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어요.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가 준호를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수지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거든요. 동현은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그녀를 찾았더라면 그녀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와 아들을 위해 그곳에 있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수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동현 씨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동현 씨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동현 씨의 미래를 망칠 거라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요. 동현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갑자기 만났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보고 싶으셨나 했는데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지는 그날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동현의 어머니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말은 차갑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곧 중요한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은 그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배경을 가진 여자는 그의 미래에 방해가 될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인생에서 물러나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수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게 돈을 제안하셨어요. 동현 씨를 떠나는 조건으로요. 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때 동현 씨가 정말 바쁘셨잖아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으시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내가 정말 동현 씨의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수진 씨, 당신이 떠났을 때 내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미 인천으로 이사와서 새 직장을 구하고 있었어요. 동현 씨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꾸만 미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겼든지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일했어요. 수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디자인 프리랜서로 작은 일들을 했죠. 출산 후에는 더 어려워졌어요. 준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 하지만
다행히 좋은 이웃들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준호는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를 알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마음은 어머니가 겪은 고통과 희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3살 때쯤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변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준호를 키우기에 충분했어요. 우리는 작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동현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강인하셨네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디다니.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프지만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사실은 몇 번 동현 씨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특히 준호가 아플 때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빠 직업 같은 것을 물어볼 때마다. 하지만 항상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현 씨는 점점 더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셨잖아요. 뉴스에서도 종종 보였고 잡지에도 실리고. 그럴수록 우리 같은 존재가 동현 씨의 삶을 방해할까봐 더 두려워졌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동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즉시 달려왔을 거예요. 당신과 준호를 위해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알겠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작년에 병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의사는 치료 기회가 있다고 했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그리고 보험도 충분하지 않았고 동현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으셨어요. 비용 때문에. 수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고쳐 축한 돈이 바닥났어요. 그리고 일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치료를 중단해야 했어요. 그랬군요. 동현은 목이 메었습니다. 만약 그가 알았더라면 그녀는 최고의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을 것이고 그녀가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가 당신을 만났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준호가 혼자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연은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얼마나 강인하고 희생적인 어머니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준호를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수진 씨. 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약속할게요. 준호는 항상 사랑받고 보호받을 거예요. 우리가 있으니까요. 수지는 감사의 눈빛으로 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었지만 결국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동현 아저씨랑 가연 누나가 저를 돌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곧 나아질 거예요. 수지는 아들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그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동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그 증거는 이미 충분해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동현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동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준호의 허적에 제 이름을 올리고 모든 것을 정리할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동현 씨. 정말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시작은 비극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아들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궁금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 주제를 피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똑똑하고 정직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야. 네가 그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어. 동현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이 그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뻤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호가 정말로 그를 닮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결단력,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네가 혼자 남는 거였어. 수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네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과연 시도 있고 준호는 고개를 끄겼습니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이해와 수용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인생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운 변화가 아니라 희망찬 변화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동현이 제안했습니다. 내 방도 따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인천의 작은 집을 떠나는 것이 슬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함께 갈 거야.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잘 돌볼 거야.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를 위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우리 모두 함께 할 거야.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병실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동현, 가연, 그리고 준호는 수진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다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 수진은 동현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지만 그 안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은 그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그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그녀가 속삭이었습니다. 준호를 당신의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세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지 말고 항상 그의 편이 되어 주세요. 동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그를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할 거예요.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수진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동현 씨.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현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잘 자요. 수진 씨. 내일 봐요. 하지만 그들 둘 다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그녀에게 얼마나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현은 무거운 마음으로 평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준호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진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동현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연은 그들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그것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수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더 생겼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그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곧 가겠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에 그 사진을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사진 속의 준호는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동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동현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직 부모님께 준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수진을 찾아가 그녀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회의는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재무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연이 그를 잘 돌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동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가연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족관에 다녀왔어요. 정말 즐거워했어요.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연은 정말 놀라운 여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약혼자의 숨겨진 아들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연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준호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동현은 사무실을 떠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매일 수진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와서 그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약혼녀 가연과 준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준호가 외쳤습니다. 우리 오늘 수족관에 갔어요. 상어도 보고 거대한 가오리도 봤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동현은 미소를 지으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겠구나. 다음에는 나도 같이 가자. 네, 준호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가연 누나가 다음에는 아저씨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동현은 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어요.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요. 수족관에서 물고기 이름을 거의 다 알더라고요. 책에서 많이 봤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주 도서관에 데려가 주셨거든요. 수진에 대한 언급에 세 사람 모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때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현과 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수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했고 이제는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엄마를 보러 올라가자.
동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들은 함께 엄니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병실 앞에서 그들은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동현 씨 의사가 그를 알아보고 불렀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동현은 가연과 준호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고 의사를 따라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진 씨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멈추었고 심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것뿐입니다. 동현은 깊은 한숨을 내쉽습니다.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하루나 이틀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동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풀어야 할 오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호였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동현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동현은 수진의 평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가연이 준호와 함께 침대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수족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수진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조용히 그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그를 보자 눈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말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동현이 잠시 가연 누나랑 밖에 나가 있을래?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해야 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코 돌아올게요. 엄마라고 말한 후 가연과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동현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약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네요. 수지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진 씨 동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호를 잘 돌볼게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줄 거예요. 학교도 대학도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를 정말 사랑할 거예요. 제 아들로서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고 노력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얼마나 강인하고 사랑이 많은 어머니였는지, 얼마나 희생적이었는지. 그래서 준호가 항상 당신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동현의 손을 약하게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가연도 준호를 정말 좋아해요. 동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거예요. 물론 당신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약하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준호였고 이제 그 걱정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잠시 침묵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혼자서 준호를 키우느라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 씨, 제가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을 준호에게 이야기해 줄게요. 수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동현에게 고마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를 사랑해주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아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프지 마세요. 제발요. 수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해 내 아들. 그것이 수진이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고 그녀의 눈이 감겼습니다. 병실을 채우던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갑자기 단조로운 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동현은 서둘러 준호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고 의사도 곧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현은 준호를 꽂아 간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타가와 동현과 준호를 함께 안았습니다. 엄마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린 마음은 아직 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동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많이 아프지 않아. 엄마는 이제 평화롭게 쉬고 계셔.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준호는 동현의 품에서 흔을 껐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동현은 아들을 꽂아가 안았습니다. 그는 준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가연은 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오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강인함과 사랑의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준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준호의 흔느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지친 듯이 동현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까? 동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동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는 이제 그의 유일한 보호자의 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이 어두워져 있었고 서울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동현은 문득 수진이 이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준호를 지켜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에게 작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지만 그 대신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은 준호의 어깨를 감싸놨고 과연은 그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동현은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슬픔과 피로가 그를 지치게 한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조심스럽게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이곳이 준호의 새로운 집이 될 것입니다. 과연은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현은 준호를 게스트룸에 눕혔습니다. 내일이면 준호의 방이 될 곳이었습니다. 과연은 준호를 이불로 덮어주며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장례를 치러야 해요. 그리고 준호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알려야 해요. 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일이 많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준호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동현은 과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과연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과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프지만 강인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를 도와야죠. 동현은 과연을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희망도 느꼈습니다. 준호와 함께 그리고 과연과 함께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의 희생과 사랑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밖에서는 벨들이 밤 하늘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수진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슬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서울 성북구의 작은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김수진의 장례식은 그녀의 바람대로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몇몇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동현과 신가현, 그리고 물론 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아버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은 표정이 없었고 눈은 마치 멀리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동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준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습니다. 동현과 과연은 그에게 공간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그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동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장례식 내에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듯 했습니다. 수진의 오랜 친구인 민지가 앞으로 나와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특히 아들 준호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말을 들으며 동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수진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 그녀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호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한 노부부가 조문객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동현은 부모님에게 수진의 죽음과 준호의 존재에 대해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 특히 어머니가 수진을 찾아가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동현아, 그의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누구의 장례식이야? 동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이 대화를 여기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요.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준호가 동현의 손을 꼭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동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침착하게 아내 팔을 잡았습니다. 좋아, 동현아, 나중에 얘기하자. 우리는 집에서 기다릴게. 그들이 떠난 후 가연이 동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언젠가는 그들에게 말해야 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동현과 가연 그리고 준호는 수진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화장되어 바다에 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바다를 좋아했고 특히 인천의 작은 해변에서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내일 인천으로 가서 뿌리자 동현이 제안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례식장을 나서려 할 때 수진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동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동현은 가연에게 준호를 먼저 차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그 여성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연입니다. 수진이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가기 전에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동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는 당신이 준호를 찾게 될 경우를 대비해 이것을 준비했어요. 몇 년 전부터요. 동현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준호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수진이는 준호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준호를 사랑할 거라고 믿었어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 씨, 차로 돌아가는 길에 동현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열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연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동현은 뒷좌석에서 준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실 거야. 괜찮을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가 발전하기를 바랐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해요. 동현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서두를 필요 없어. 네가 준비도 했을 때 말해줘. 그리고 네 경력에 방해가 될 뿐이었어. 어머니 동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방해라는 여자가 제 아들을 혼자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죽었어.